네, 이번 회차는 2편의 2장 외환실무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편 2장의 3절 환리스크 관리 대목차 8번의 대외적 관리 기법 기타 내용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핵심 기출 다시 보기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차 8번의 이제 마지막 대외적 관리 기법인데요.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먼저 통화 스왑 거래라는 게 있어요. 통화를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래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일정 시점에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000원의 환율로 두 당사자 간에 이거는 뭐 은행끼리도 이렇게 하고요. 기관끼리도 이렇게 하고 국가끼리도 이렇게 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요. 만기를 정해 두고요. 좀 중장기 만기를 정해 두고 가져갔던 그 통화를 그대로 다시 한번 교환하는 겁니다. 그 실제 나중에 그 환율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최초에 교환했던 그 통화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환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좀 대규모 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환변동 보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타 대외적 관리 기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환변동 보험이라는 건 이건 보험 상품이에요.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한 종류인데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양가로 2번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주로 이건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외에는 뭐 다른 담보 제공이나 증거금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요. 환변동 보험의 기본 구조 되어 있는데요. 수출 기업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기업의 경우도 이제 환변동 보험을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수출 기업 기준으로 살펴보고 반대로 이제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수출 기업하고 무역보험공사 간에 환율을 정해 둡니다. 이제 그걸 보장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장 환율을 정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수출 기업이 수출하고 나서 외화를 받을 때 그 시점에 환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익을 보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에 환율이 1,100원이 됐다라고 하면 1,000원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1,1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업에는 이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익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차 이익이 있다면 그거 환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장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1,000원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900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환차 손이 생기면 환차 손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서 손해를 만회해 주는 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품이니까 이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장 환율보다 결제 환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이익은 허용하지 않는다. 도로 가져간다. 근데 보장 환율 밑으로 결제 환율이 더 떨어졌다. 보장 환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 환차 손이 생겼으니까 그 손해만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거의 대부분 앞에서 봤던 내용 거의 비슷하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수출기업이 환율 하락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환변동 보험 규모는 10만 달러 규모고요. 3개월 만기랍니다. 보장 환율은 1,2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만기 시의 결제 환율이 1,150원으로 정해졌다. 만기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낮은 거죠. 이런 경우에 50원만 달러당 50원만큼의 보험금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장 환율 1,200원이었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차액은 50원이 생겼으니까 달러당 50원에 10만 달러 계약 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곱해 주셔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풀이 내용 다 앞에서 같이 살펴봤고
같고요. 혼자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참고에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00원이 됐다. 그럼 200원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결제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 이익이 생기니까 이거는 환수된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편의 2장 핵심 기출 다시 보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일반 기업은 외국한 중개회사를 통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요, 자신의 거래에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한 중개회사는 은행들이 사용하는 중개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는 은행 간 외환 시장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자, 2번 보시면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은행들은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다. 은행끼리 직접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중개회사를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3번 보시면 우리나라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한국 원화와 직거래가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원화 유로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미국 달러하고 RMB 인민폐라고 그러죠. 중국 위안화 두 가지만 직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재정거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외환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 환율이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그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래다. 그래서 무위험 차익거래라고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이었고요. 5번 보시면 환율의 표시 방법으로 미국식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통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상대 통화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 방법인 거죠. 자, 유로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식 표시 방법 뒷자리에 달러가 오는 표시 방법을 주로 유럽에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없었어요. 캐나다는 자국 통화를 뒤에 놓고 사용합니다. 틀렸고요. 자, 6번 보시면 달러 대 엔화의 환율이에요. 자, 이런 건 유럽식 표시법이다. 자, 미국식 표시법과 유럽식 표시법을 구분하는 건 뒤에 달러가 나오면 미국식 표시법, 달러가 뒤에 나오지 않고 앞에 나오면 유럽식 표시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유럽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통화가 달러가 아니다라고 하면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 그냥 유럽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유럽식 표시법이다. 자, 미국에서는 직접 표시법, 일본에서는 간접 표시법에 해당한다. 이 순서가 바뀌었죠. 미국에서는 미국 통화, 자국 통화가 뒤에 오지 않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간접 표시법이다. 외국 통화 표시법이다. 간접 표시법이 외국 통화 표시법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자국의 통화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직접 표시법이라고 하고 자국 통화 표시법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스프레드란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의 차이, 미드레이트와 오퍼레이트의 차이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선물 환율의 스프레드는 현물 환율의 스프레드보다 크다. 선물 환율이 변동폭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은행의 마진인 이익인 스프레드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이고요. 8번 보시면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가격 제시자인 환율 고시 은행의 수익은 감소한다. 스프레드가 은행의 수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커지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자, 틀린 문장이고요. 9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은 통화의 스프레드가 거래 빈도가 높은 통화보다 크다. 거래 빈도가 낮은 통화인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더 많이 붙여야 한다. 뭐 달러화처럼 그렇게 자주 사람들이 뭐 많이 이렇게 원하는 거래가 자주 되는 경우에는 갖다 놓으면 금방 팔릴 테니까 스프레드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니까 스프레드를 많이 붙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선물 환율의 스프레드가 현물 환율보다 더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그다음에 전신환인 경우에 현금의 스프레드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전신환의 경우에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자, 맞는 문장이었고요. 10번 보시면 유로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1.5달러에서 1.4달러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달러로 표시된 이 환율이 하락한 거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유로화에 비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11번 보시면 가나 선박이 일본에 선박을 수출하고 받은 엔화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 환전하려고 할 경우. 자, 여기는 지금 원화가 안 나왔어요. 이 회사가 일본에다가 선박을 수출하고 일본에서 엔화를 받아올 겁니다. 근데 그걸 원화로 안 바꾸고요. 이걸 달러화로 바꾸려고 한대요. 이거를 다시 달러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 선박 입장에선 갖고 있는 건 엔화고 이걸 달러로 환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국내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달러에 대한 엔화의 현물 환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통화가 거래 대상 통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래하는 건 달러예요. 달러에 대해서 엔화 얼마를 받고 사고 팔겠다라는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 선박의 입장에선 갖고 있는 건 엔화고 내가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 건 달러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와야 되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환율이 되겠죠. 달러를 매도하는 환율. 자, 오퍼 레이트 중에서 가장 싸게 파는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되겠죠. 살 때는 살 때는 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파는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건 원화가 들어있지 않고 외화 두 가지에 대한 이런 그 환율이 주어진 경우라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엔화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건 달러다. 이거 기준 잡아두시고요.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환율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환율이다. 이렇게 기준 잡아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00원이고 유로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1,100원일 경우 이를 이용해서 유로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구하라. 이거 재정 환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재정 환율을 구하는 방법은 앞자리가 같으면 나눠주고 앞자리가 다르면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앞뒤에 있으니까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1,200원에다가 1.1달러 이렇게 곱해주시면 1,320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시면 달러화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면 미국 채권, 예금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가 높아진대요.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를 갖고 싶어 하겠죠. 달러를 갖고 있어야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달러가 귀해진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원화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14번 보시면 위안화는 주요국 통화 중 원화화의 동조성,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수업에서 따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높다. 그래서 중국 통화 당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위안화의 평가 절하라고 하면 가치를 하락시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안화의 환율은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똑같이 동조성, 커플링 현상 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환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흐름 흘러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시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종류는
환율을 어떻게 만든다. 양적 완화라는 게 미국에서 달러를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걸 말한다 그랬죠.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축소한다, 종료한다 그랬어요.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달러가 시장에서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 리스크 구조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통화 보유 심리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17번 보시면요. 국내 무역 수지 적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순매수 증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은 환율의 상승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수입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다. 수입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많아질 때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러를 갖고 싶어 할 테니까 무역수지 적자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괜찮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증가래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원화로 바꿔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 주식을 많이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를 한다 그러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미국에서 돈 찍어내는 걸 멈췄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진다.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중간에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증가는 환율 하락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시면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유로화의 강세가 예상된다면 자, 여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유로존이든 뭐든 외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하면 이전에 유로존이 불안했었다고 할 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달러가 부족해졌을 텐데 이제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달러가 많이 풀린다. 유로존 상황이 개선됐으니까 달러를 팔고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갈아타려고 한다. 그래서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불리해진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수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원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품의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비슷한 물건이라고 하면 수입 물품 가격이 높아지니까 유리해지겠죠.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해진다. 자, 그 다음 20번 보시면 대고객 매매율 중 전신환 매입률은 은행 입장에서 달러를 사는 거죠. 자, 그럼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수출업체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 파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매입한다. 그 중에서 전신환이라고 했으니까 송금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전신환 매도율은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고요. 자, 21번 보시면 수출업체가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전신환 매입률이다. 달러를 갖고 와서 은행에 갖다 팔아야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준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이 고시한 미 달러화와 원화 간의 환율표 중 송금 받으실 때 요거는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수출업체니까 송금을 받았으니까 송금 받으실 때 요거 적용하면 된다.
자, 맞는 문장이고요. 자, 22번 보시면 결산 시점에 외화로 표시된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를 장부상 써 있는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전환할 때, 환산을 할 때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걸 거래환 리스크가 아니라 환산환 리스크라고 했었죠. 환산환 리스크라고 한다.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 23번 보시면 무엇이란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로 환산한 결제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 위험, 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담하는 거래환 위험이라고 했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까지 그 사이의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달러 매입액이 달러 매도액을 초과한 상태가 지금 내가 매입액 자산이 더 많은 상태다. 그러면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 자, 이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달러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화로 표시되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환차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 다음 25번 보시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입대금 결제 시기를 앞당기는 대내적 환 리스크 방법은 리딩 기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뒤로 미루는 건 레깅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리딩과 레깅은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제 시기를 앞뒤로 당기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더 손실이 커지는 거죠. 자, 맞는 문장이고요. 27번 보시면 수입대금 결제 시점과 수출대금 수령 시점을 일치시켜 외화자금 흐름의 불일치에 발생할 수 있는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은 대내적 관리 기법 중에 하나, 매칭 기법이었죠. 두 개를 맞춰준다. 일치시킨다. 매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네팅은 환차 손해 발생을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충당하는 대외적 환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일단 네팅은 대내적 관리 기법이고요. 상계하는 방식으로 장부상에 주고받을 외화를 기록했다가 기말에 잔액만을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손실 발생하는데 충당한다. 이건 자산부채 종합관리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네팅이라고 하는 거, 그 상계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잔액만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기간 중에는 환율이 등락하더라도 숫자상으로 그냥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외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29번 보시면 스왑 레이트의 비드 값이 오퍼 값보다 큰 경우에 현물 환율의 스왑 레이트를 차감해서 빼서 선물 환율을 계산한다. 우리 기억하기 쉽게 사서 팔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비드값 쪽이 더 크니까 빼준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네, 차감해서 선물 환율을 계산한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물 환율, 그 다음에 현물 환율이 되어 있는데 선물 환율이 더 크대요. 이러면 기준 통화는 선물한 디스카운트 상태고 기준 통화는 상대 통화보다 고금리 통화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정리할 때 이 부등호 요거 가지고 방향 가지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선물 환율, 현물 환율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현물 환율 앞에 뒤에 선물 환율, 그다음에 고시 통화 피고시 통화 이렇게 해서 부등호 이렇게 정해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비드, 오퍼 요것도 하나가 정해지면 부등호 다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물한 디스카운트 상태고 기준 통화는 상대 통화보다 고금리 통화다. 고시 통화가 기준 통화고 피고시 통화가 상대 통화 같은 말이죠. 시험에는 둘 다 이렇게 용어 크로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준 통화가 상대 통화보다 부등호 이렇게 그려 있죠. 저금리 통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저금리 통화니까 이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표 우리 교재에서 봤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말 문제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표의 내용대로 기준 삼아 가지고 문제 풀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31번 보시면 선물 환율의 결정 공식은 현물 환율에다가 이거 금리 주어진 경우에 간편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현물 환율에다가 현물 환율 곱하기 피고시 통화의 금리 마이너스 기준 통화의 금리, 앞에 피고시 통화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곱하기 요 금리가 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12개월분의 개월수를 하든지 일수로 주어지면 360분의 일수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사실은 이제 이자 현물 환율에다가 요 값을 퍼센티지로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입니다. 그 이자 비용을 현물 환율에다가 더하면 선물 환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공식 자체는 맞고요. 자, 그다음 32번 보시면 현물 환율이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화의 금리가 2.5%, 한국 원화 금리가 3%인 경우 간편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6개월 만기 선물 환율은 위에서 31번에 나온 그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물 환율 1,000원에다가 현물 환율 곱하기 피고시 통화라 그랬습니다. 피고시 통화니까 원화의 금리 3%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시 통화의 금리 앞에 나온 달러의 금리 2.5% 빼준 다음에 이게 연날의 금리니까 6개월이었죠. 그러니까 12분의 6 해가지고 빼주시면 여기 2.5원 나오고요. 요걸 이제 현물 환율 1,000원에다가 더해주면 1,002원 50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뉴욕 역외 선물한 시장 NDF 얘기하는 거죠. 형성된 선물 환율은 국내 외환 시장의 현물 환율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NDF 거래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의 현물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이고요. 34번 보시면 NDF 거래는 만기 시 약정한 선물 환율과 만기 시의 현물 환율 간의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정산해서 이제 교환하는 거래고 주로 환위험을 해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적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35번 보시면 NDF 매입 계약 체결 후 환율이 하락해서 만기 시 현물 환율이 계약 환율보다 낮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A라는 당사자라고 할게요. 매입한다라고 할 때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린다 그랬죠. 근데 상승하는 화살표를 그리면 누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편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를 이해하면 되겠죠. 만기 시의 현물 환율이 계약 환율보다 낮대요. 하락을 했다고 하면 반대가 되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차액을 지급해야 되겠죠. 요 환율이 상승하면 요 방향대로 지급을 받으면 되니까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NDF 거래에서 정산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 화살표만 잘 그려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36번 보시면 통화 선물 거래는 대부분 만기일이 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 중도 청산이 가능하다. 선물 거래를 거래소에서 하는 게 통화 선물 거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일 정산을 한다. 청산소에서. 그리고 만기 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선물거래소는 매일 통화선물거래의 증거금에 대한 일일 정산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증거금 관련된 뭐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뭐 이런 얘기들도 교재에서 했었고요. 자,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37번 보시면 무엇은 거래 단위, 만기일 등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거는 통화 선물 거래 얘기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하는 통화 선물 거래를 말하고, 자, 무엇은 두 당사자가 합의해서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선물 환 거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교재에서도 표로도 살펴봤었고요. 자, 38번 보시면 선물 환 거래인 거죠. 선물 환 거래는 당사자들이 그냥 합의해가지고 거래 조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예, 증거금과 일일 정산을 통해 청산소가 계약 이행을 보증해 준다. 이건 통화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이네요. 상호 간의 신용 위험은 없다. 증거금에서 일일 정산을 해주니까 상대방이 뭐 망하거나 도망가거나 해도 계약 이행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신용도에 따른 거래 한도에 제한이 없다. 증거금 내면 그 증거금을 내고 시작하니까 위험 부담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도 제한이 없다. 틀린 문장이고요. 선물한 거래가 아니라 통화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39번 보시면 수출업체가 장래에 수령할 예정인 수출 통화의 환율 하락 위험을 해칭하기 위하여 통화 옵션 거래를 활용할 경우 수출 통화에 풋옵션을 매입해야 한다. 자,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나중에 돈 받을 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게 걱정인 거죠.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게 콜옵션과 풋옵션 중에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 잘 난다 그랬습니다. 풋옵션에서 하락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래서 풋옵션을 매입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현재 환율이 1,200원이고요. 행사 가격이 1,250원인 콜옵션입니다.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프리미엄이 100원인 경우 콜옵션의 시간 가치는 5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프리미엄이 100원입니다.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100원이라 그랬어요. 프리미엄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내재 가치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자, 1,2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시장에서 실제 1,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은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out of the money, OT의 외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가격인 경우에는 내재 가치는 0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재 가치가 있는 인더머니 상태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이 내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0이니까 프리미엄 100원, 이건 전부 다 시간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치가 5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가치는 100원이다. 자, 다음 41번 보시면 주식회사 안전무역은 미국에 10만 달러를 수출했대요. 그리고 환위험 제거를 위해서 행사 가격이 1,150원인 풋옵션을 매입했답니다. 자, 나중에 10만 달러를 받을 거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매입한 것. 예. 그다음에 보시면 수출 시점의 환율이 1,100원이고 만기 시점의 환율은 1,050원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일단은 여기서요. 수출 시점의 환율이 1,1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출할 때 시점의 환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옵션을 사고 나서 행사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만기 시의 환율이 얼마인지 요걸 따져보는 것이지, 수출 시점의 환율은 이런 문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이었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옵션 프리미엄을 고려한 주식회사 안전무역의 수출 대금 매도 실효 환율은 무엇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거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환율, 받게 되는 환율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행사 가격이 1,050원인 풋옵션이에요. 1,0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뒀는데 만기 시의 환율이 1,050원입니다. 그러니까 1,150원에 파는 게 이익이니까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요 프리미엄은 이 풋옵션은 지금 인더머니 상태의 내가격 상태이고 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1,150원으로 상대방에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150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프리미엄 10원 지급했어요. 10원만큼의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1,150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실효환을 실제 거래에서 얻게 되는 환율은 이 10원을 제외한 1,140원 요게 적용되게 된다. 만약에 전체 금액을 계산하라라고 한다면 10만 달러니까 여기다 10만 달러 곱해 주시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41번 보시면 수출업체가 행사 가격이 1,050원인 미국식 달러와 풋옵션을 매입했대요. 자, 수출업체고 행사 가격 1,050원, 풋옵션 하락에 대비한 옵션을 매입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현재 환율이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미국식 옵션이니까 만기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출업체가 보유한 풋옵션은 어떤 상태이고 내재 가치의 크기는 얼마다. 지금 상황에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1,0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놨는데 지금 시장의 현물 환율은 1,000원이니까 1,050원에 파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더머니 상태. 그래서 옵션을 행사한다. 내가격 상태다. 자, 이런 경우에 내재 가치의 크기가 얼마냐? 이 둘 간의 차액을 보면 되는 거죠. 50원만큼의 차액이 있으니까 이 옵션을 행사할 때 인더머니 상태에서의 내재 가치는 그 차액이다. 그래서 5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행사 가격이 상승할수록 현물 가격이 하락할수록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자, 콜옵션이니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살 수 있는 권리니까 행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 옵션은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프리미엄 더 많이 줘야 된다.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콜옵션이니까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행사 가격하고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현물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차익이 커질 테니까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이건 콜옵션, 풋옵션 관계없이 둘 다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행사 가격이 하락할수록 현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프리미엄은 증가하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자, 그다음 44번 보시면 달러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이 수입 거래에 따른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래요. 자, 달러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니까 이 업체는 달러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은 숏 포지션 상태. 지금 부채가 더 많은 상태예요. 앞으로 나갈 돈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스퀘어 포지션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거래, 달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래를 계속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 달러 선물환을 매입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통화 선물을 역시 통화 선물이든 선물환이든 아무튼 매입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옵션도 나중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매입 들어가면 됩니다. 매입이나 매수나 구매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산다라는 의미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환변동보험은 수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그래서 보장 환율보다 만기 시의 결제 환율이 높을 경우에 보장 환율보다 만기 시의 결제 환율이 높다는 수출 거래래요. 그러니까 결제 환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 환차익이 발생할 거고요. 환차익만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에서 환수해 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 무역결제 관련된 이론들 다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